20년 시집살이에 쓰러진 나를 보고 야, 큰며느리야, 얼른 일어나 제사 음식 차려야지. 얼른 일어나 제사 음식 차려야지. 야, 큰며느리야. 지금 꾀병 부릴 때야? 제사 음식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어디서 눈을 감고 누워 있어. 당장 안 일어나. 아, 진짜 재수없게 제삿날에 쓰러지기는. 그 순간 주방 입구에 멈춰 서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손에는 마시다 만 물컵이 들려 있었고 그 컵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바닥에 쓰러진 아내가 있었고 그 위로 허리를 굽히며 소리를 질러대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서는 고개만 살짝 돌려 상황을 확인하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스마트폰 화면으로 시선을 내린 재수 씨가 있었습니다. 쓰러진 사람이 있는데 달려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시어머니의 고함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함께 들으실 준비되셨나요?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구독자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이성준. 이 집안의 큰아들이자 쓰러진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슬픔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미 예상했던 일이 드디어 터진 것에 대한 어떤 차가운 확인이었을까요? 그 대답은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이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다만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지난 7년 동안 단 한 명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도, 어머니도, 심지어 쓰러진 아내조차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밤 주방 바닥에 쓰러진 아내를 두 눈으로 보는 순간 그 7년이 마침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무언가가 소리 없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사방이 고요하게 가라앉은 그 시간, 기름 냄새와 탕국 냄새가 뒤엉킨 시댁 주방 바닥에는 한 여자가 싸늘하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 손은 아직도 국자를 쥐려는 듯 반쯤 말려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식어번들거렸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희주. 결혼한 지 꼭 20해가 된 이 집안의 큰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그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허리를 굽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해입니다. 7,300일이 넘는 날들 동안 단 하루도 내 시간이라는 것을 가져보지 못한 채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쌓여 있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시지 않나요? 내가 한 일은 티도 안 나고 내가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걱정해주지 않을 것 같은 그 막막한 느낌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곁에서 아무 말 없이 낮에는 직장인으로 밤에는 발명가로 7년을 버텨온 남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남편이 마침내 100억 원대 자산가가 되어 돌아왔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은 조용한 화해도 점잖은 타협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년이라는 시간이 응축된 단 한 번의 폭발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희주 씨가 이 집안에 발을 디딘 것은 25해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남편 성준 씨는 중견기계 부품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시어머니 박분례 씨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살림 잘하는 여자로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 맞선 자리에서 박분례 씨는 희주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은 별거 없어요. 다 같이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며느리라고 해서 특별히 뭘 더 시키거나 그런 집 아니에요. 희주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다는 편이 더 정확했겠지요. 결혼 첫 해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희주 씨가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을 때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손맛이 없어라고 중얼거렸지만 그래도 대놓고 무시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희주 씨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주말마다 시댁에 들러 청소를 하고 밥을 차렸습니다. 조금만 더 잘하면 인정받겠지라는 생각으로 매번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결혼 3년째 되던 해 시어머니의 막내 아들인 민철 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둘째 며느리 이은정 씨는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을 나온 광고 회사 직원이었고 말솜씨가 좋고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시어머니 박분례 씨의 눈에는 그 며느리가 당장 TV에 나와도 될 것 같은 인물로 보였나 봅니다. 처음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부터 박분례 씨는 은정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둘째 며느리는 손이 이렇게 고와. 이런 손에 설거지를 시키면 되나? 우리 집에서는 편하게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희주 씨의 귀 옆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뒤로 집안의 무게중심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기울어졌습니다. 명절 준비는 희주 씨의 몫이었고 제사 준비도 희주 씨의 몫이었으며 시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고 할 때 달려와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도 희주 씨의 몫이었습니다. 반면 은정 씨는 저 오늘 야근이에요. 저 이번 주에 출장이 있어서요 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의무에서 면제되었습니다. 희주 씨가 직장에 다닌다는 사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사실 기억하지 않으려 했다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희주 씨를 일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 모든 짐을 다시 나눠줘야 하니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냥 참고 살아요? 싫으면 나오면 되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그 상황 안에 발이 묶인 사람은 압니다. 아이가 있고 대출이 있고 부모님 걱정이 있고 또 무엇보다 그 긴 시간 동안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낮추고 낮춰서 이 정도가 나의 분수라고 믿어버리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희주 씨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냥 원래 이런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당사자는 그게 위험한 순간인지조차 모릅니다. 희주 씨와 성준 씨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아였고 영리하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수아가 어렸을 때는 주말마다 엄마 손을 잡고 시댁에 따라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묵곤 했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가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말했어? 엄마가 잘못한 거야? 그럴 때마다 희주 씨는 아니야, 수아야. 그냥 할머니 스타일이야. 엄마는 괜찮아라고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큰 거짓말이었는지 희주 씨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성준 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내가 고통받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못 본 척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는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력했습니다. 유독 기가 센 어머니 앞에서 성준 씨는 늘 아이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말씀이 곧 법이라는 집안 분위기 속에서 자란 그는 결혼 후에도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결국 침묵으로 도망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보이면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한번 말해볼게라고 했다가 막상 어머니 앞에 서면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오는 일이 수도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희주 씨는 그런 남편을 원망했지만 동시에 그 원망조차 입 밖에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 남편마저 잃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하여 20해가 흘렀습니다. 희주 씨의 손마디는 해가 갈수록 굵어졌고 허리는 항상 뻐근했습니다. 웃음은 점점 짧아졌고 울음은 점점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와 저녁을 차리고 주말에는 시댁에 가서 대청소를 하고 명절에는 사흘 전부터 전을 부쳤습니다. 희주 씨는 그 모든 것을 했습니다. 묵묵히 조용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런데 올해 들어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바깥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희주 씨의 안쪽 어딘가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계기는 사소했습니다. 어느 날 직장 동료 한 명이 점심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희주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얼굴이 너무 지쳐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희주 씨는 그만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밥집 한가운데서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눈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놀란 동료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희주 씨는 한참을 울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게 맞는 거지? 나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날 집에 돌아와 희주 씨는 오래된 서랍 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그녀가 남몰래 써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기처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안에는 서럽고 분하고 억울했던 날들의 기록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희주 씨는 그 수첩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잊고 살았던 날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어머니께서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보더니 그냥 상 위에 놓으셨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그 침묵이 온종일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은정 씨가 오늘 제 앞치마를 보면서 형님은 기름 냄새가 잘 어울리시네요 라고 했다. 그 옆에서 어머니가 웃으셨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아가 오늘 학교에서 우리 엄마 꿈이 뭐야? 라는 숙제를 받아왔다.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꿈. 나한테 아직 그런 게 있었나?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안의 사람인가 아니면 이 집안의 가전제품인가? 고장나면 버려질 것들 중 하나인가? 희주 씨는 그 문장을 읽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누군가 심하게 공격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를 가전제품으로 여기게 되는 순간, 바로 그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깎여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예 잊어버리게 됩니다. 희주 씨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을 들여다보는 그 밤이 그녀에게는 아주 중요한 밤이었습니다. 아직 그 사실을 본인은 몰랐지만요. 그 무렵부터 희주 씨의 몸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관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두통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찾아왔습니다. 밥맛이 없었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의 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에 제사가 3번이야. 홍동백서 빠짐없이 다 갖춰야 해. 너 요즘 성의가 너무 없어 보이던데 정신 차려. 희주 씨는 네, 어머니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은 뒤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에 제사가 3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실감이 잘 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사 하나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최소 이틀 전부터 장을 보고 전날 밤부터 나무를 다듬고 당일 새벽부터 조리를 시작합니다. 홍동백서 격식을 다 맞추려면 음식의 가짓수만 10가지가 넘습니다. 생선전, 육전, 동태전, 호박전, 녹두전, 탕국, 나물 서너 가지, 과일, 포, 식혜. 그것을 한 달에 3번 혼자서 해내야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요. 은정 씨는 제삿날마다 백화점에서 비싼 한우 세트를 사들고 와서 상에 올려두고는 자기가 준비한 것 중에 가장 값비싼 것이라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엔 1등급 사왔어요. 그냥 사면 안 될 것 같아서 직접 가서 골랐어요. 그리고 슬쩍 희주 씨를 돌아보며 이렇게 덧붙이곤 했습니다. 형님은 손으로 하는 건 잘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쪽은 영 소질이 없어서요. 그 말의 뉘앙스를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지요?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당신은 그 노동이나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불래 씨는 그런 은정 씨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희주야. 너는 손이 크고 부지런하니까 내가 해야 맛이 나지. 은정이는 바깥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잖아. 이 말이 문제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희주 씨도 바깥일이 있었습니다. 희주 씨도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늘 편리하게 지워졌습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존재하고 불필요한 순간에는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그것이 희주 씨의 스무해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여러분의 일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더 참을 것인지, 아니면 소리를 질러볼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짐을 싸서 나올 것인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희주 씨의 경우에는 정작 그 선택의 순간이 본인이 준비했을 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은 새벽 3시에 탕국 냄비 앞에서 쓰러지는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결정적인 밤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번째 제사를 앞두고 희주 씨는 나흘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퇴근하면 곧장 시댁으로 향해 장을 보고 나무를 다듬고 전을 부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고 그나마 잠든 시간은 2~3시간이 전부였습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이번만 넘기면 한동안 제사가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제삿날 당일 희주 씨는 오전 6시부터 시댁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나물은 간이 안 됐다. 전 색깔이 왜 이렇게 탔어. 탕국이 너무 싱거운 것 같은데라며 쉬지 않고 지적했습니다. 은정 씨는 낮 2시에 남편 민철 씨와 함께 도착해서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희주 씨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딱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형님, 수저 세팅은 다 됐어요? 마치 식당 직원에게 묻는 것처럼 말이지요. 자정이 넘어 마지막 탕국을 끓이던 희주 씨는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잠깐 벽에 손을 짚었다가 그 손마저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쿵 소리와 함께 주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소리에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이 시어머니 박불래 씨였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머 얘, 제삿날 재수없게 왜 쓰러지고 난리야. 야, 물 가져와서 얼굴에 뿌려. 희주 씨가 쓰러져 있는데 그 걱정보다 재수 없다는 말이 먼저 나온 것입니다. 그때 물을 마시러 나왔던 성준 씨가 주방 입구에 서서 그 장면 전체를 목격했습니다. 쓰러진 아내, 그 옆에서 재수 없다고 소리 지르는 어머니, 그리고 거실 소파에서 고개만 돌려보고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내린 은정 씨와 민철.
성준 씨의 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꺼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7년 동안 꾹꾹 눌러둔 무언가가 막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내의 곁에 무릎을 꿇고 희주 씨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차 키를 집어들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응급실 갑니다. 시어머니가 야 제사가 아직인데 어딜까? 라고 소리쳤지만 성준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성준 씨는 아내를 조수석에 눕혀두고 운전했습니다. 희주 씨는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성준 씨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한 손으로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러다 조수석 발치에 낡은 수첩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희주 씨가 급히 나오면서 가방에서 흘린 모양이었습니다. 성준 씨는 응급실에 아내를 맡기고 대기실 구석 의자에 앉아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훑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결혼 3주년. 오늘 어머니께서 내 생일을 처음으로 잊으셨다. 성준이도 몰랐다. 나 혼자 케이크를 사서 혼자 먹었다. 맛이 없었다. 성준 씨는 그 페이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야근 때문에 늦게 들어왔던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늦었네요. 밥 줄까요? 라고 물었을 뿐이었습니다. 성준 씨는 그때 피곤하다며 그냥 잠들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은정 씨가 제 앞에서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했다. 형님은 솔직히 남편 스펙이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몸이라도 써야죠 하고. 어머니는 그 말에 웃으셨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웃었다.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집에 와서 혼자 울었다. 또 다른 페이지. 수아가 오늘 엄마 꿈이 뭐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을 못했다. 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낯설어진 게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수첩의 거의 끝쪽에 있는 문장. 나는 이 집안의 사람인가 아니면 이 집안의 가전제품인가. 고장나면 버려질 것들 중 하나인가. 성준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응급실 대기실에서 이 남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해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보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불편한 진실 앞에서 눈을 감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택이 아내를 20해 동안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성준 씨의 마음을 더 깊이 후벼 파는 것은 단순히 침묵해왔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7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밤마다 연구실 불을 켜고 특허를 개발하던 그 7년 동안 아내는 기름 냄새 나는 주방에서 혼자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성준 씨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면 그때 한꺼번에 해결해 줄게.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 생각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를 그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동안 아내는 새벽 3시 주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아내의 몸은 조금씩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준 씨는 자신이 영웅이 되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백마탄 기사처럼 극적인 순간에 등장해서 모든 것을 뒤집어 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본을 위해 아내가 조금 더 고통받는 것쯤은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겼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뇌리를 스치는 순간 성준 씨는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수첩의 한 페이지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 집안의 사람인가 아니면 이 집안의 가전제품인가. 그 문장 바로 아래 희주 씨가 쓴 또 다른 문장이 있었습니다. 성준 씨는 처음에 그것을 읽고 그냥 넘겼는데 이제 다시 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성준이는 내가 힘든 걸 알까? 아마 알겠지. 그런데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도 알아. 그래서 나는 성준이한테도 말을 못하는 거야. 이 사람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힘들까봐, 남편에게 짐이 될까봐 혼자 삼켜왔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성준 씨의 가슴을 수직으로 꿰뚫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덮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응급실 대기실 한 구석에서 기계회사 과장이자 코스닥 상장을 앞둔 회사의 대표이자 한 여자의 남편인 이 남자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내가 가전제품이 되는 동안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어머니 앞에서 아이가 되어 침묵했고 아내 앞에서는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주겠다는 막연한 다짐으로 책임을 미뤄왔습니다. 그 침묵이, 그 미움이 결국 아내를 새벽 3시 주방 바닥에 쓰러뜨린 것이었습니다. 칼을 갈고 있는 동안 정작 아내가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그 피를 닦아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준 씨는 그 사실을 지금 이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심한 과로와 수면 부족입니다. 당장 입원은 아니어도 최소 한 달은 철저히 쉬어야 합니다. 지금 상태 계속 이어지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성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병실로 들어가 잠든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희주 씨는 링거를 맞으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마에 남아있는 식은땀 자국, 손마디마다 굳어있는 굳은 살, 허리가 아파 잠든 자세도 반듯하지 못한 것. 성준 씨는 그 모든 것을 오래, 아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이 말을 얼마나 늦게 하는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더 일찍 끝냈어야 했는데. 그는 오랫동안 아내 곁을 지키다가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으로 도망치지 않겠다고. 완벽한 타이밍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나서야 움직이는 남편을 영웅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부터는 비겁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제대로 끝을 내겠다고. 사실 그에게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지난 7년간 퇴근 후마다 연구실 불을 켜고 밤을 지새우며 개발해온 에너지 절감 관련 특허 기술이 불과 2달 전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100억 원대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그가 3년 전 조용히 설립한 법인이 이제 코스닥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성준 씨는 이 사실을 제삿날에 발표하려 했습니다. 아내를 놀라게 해주고 싶었고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새 출발을 선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수첩을 읽은 지금 그 계획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 성공의 소식은 잔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극적인 등장을 위한 소품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성준 씨는 그 무기를 이번에는 아내를 위해 가장 늦지 않은 순간에 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7년입니다. 낮에는 과장 명함을 달고 회사를 다니면서 밤에는 한 평짜리 연구 공간에서 홀로 도면을 그리던 7년. 그 시간은 분명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이 응급실에서 성준 씨는 그 7년이 동시에 비겁했던 7년이기도 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언젠가 해줄게, 나중에 해줄게, 조금만 더 기다려. 그 말들이 아내를 지켜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두어 두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 남자의 움직임은 영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가까스로 정신 차린 한 사람의 사죄였습니다. 성준 씨는 아내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기다려. 이제 내가 끝낼게. 이번에는 진짜로. 다음 날 아침 성준 씨는 먼저 아내를 처가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희주 씨의 어머니가 딸의 야윈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동안 성준 씨는 장모님께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희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무리하고 반드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장모님은 아무 말 없이 사위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성준 씨는 그날부터 3주를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시댁을 드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희주 씨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 몸이 좋지 않아서 처가에 있습니다라고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도 도망이야, 도망. 며느리가 제삿날 친정 가는 게 말이 돼? 라며 투덜거렸지만 성준 씨는 그 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가사노동 같이 산 정 전문가와 함께 지난 20년 동안 희주 씨가 해온 모든 노동의 시중 단가를 정밀하게 계산했습니다. 제사 준비, 시댁 청소, 명절 음식, 병원 동행, 각종 집안 행사 준비. 하나하나 법적 근거를 갖춘 청구서를 만들었습니다. 총액은 8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재수 씨, 은정 씨가 다니는 광고 대행사의 최대 광고주가 바로 성준 씨의 회사였습니다. 성준 씨는 그간 은정 씨가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지인들에게 그 사실을 자랑했던 단체 채팅방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오늘 형님 기 좀 죽여줘야지. 회사 카드로 한우 세트 끊어왔음 크크. 맨날 허드렛이라는 형님 앞에서 제대로 품격 차이 좀 보여줘야 할 듯. 그 내용을 법무팀에 넘겨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회사 법무팀과 함께 대기업과의 기술 이전 계약서 사본, 그리고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 서류를 깔끔하게 인쇄의 봉투에 담았습니다. 성준 씨는 그 봉투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것으로 끝이다. 마지막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은정 씨는 여느 때처럼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거실을 가로질러 상에 한우 세트를 올려두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도 좋은 거로 준비했어요. 형님은 또 어디 갔대요? 어머님, 형님이 요새 너무 나태해진 거 아닌가요? 제 일당이 얼마나 비싼데. 저한테 나무를 묻히라는 건지 수준 떨어져서 정말. 그 말에 시어머니 박불래 씨는 민철을 향해 말했습니다. 야, 민철아. 형수한테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해. 오늘 제사상에 형수 없으면 어떻게 해? 성준 씨는 부엌 창가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으면 아마 가슴이 두근거리실 겁니다. 성준 씨가 무엇을 꺼낼지, 어떤 말을 할지,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과 20년이라는 참음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그 순간, 여러분과 함께 마주하겠습니다. 제삿날 저녁 6시, 집안에 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박불래 씨는 제사상 앞에 서서 이것저것 손을 보고 있었고, 민철 씨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자신이 사온 한우 세트가 상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준 씨는 부엌 입구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눈빛이 오늘따라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성준아, 희주는 어디 있어? 제삿날에 며느리가 없으면 말이 돼? 당장 데려와. 성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불래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지금 어미 말 못 들었어? 그년 당장 데려오라고. 어디서 시어머니가 부르는데 친정에 처박혀 있어. 성준 씨는 그 그년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눈을 잠깐 감았다가 떴습니다. 20년 동안 아내를 그렇게 불러온 어머니. 오늘 이후로는 그 입에서 그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그는 다짐했습니다. 은정 씨가 거들었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였습니다. 아주버님, 형님도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제 파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주버님이 능력이 좀 아쉬우시니까 형님이 몸이라도 때워야 하는 건데 어디서 이런 날 빠지고 그래요. 배운 게 없으니까 그렇죠, 뭐. 은정 씨는 그 말을 하면서 손톱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꽂히는 화살이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성준 씨가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부엌 쪽으로 걸어가더니 조리대 위에 놓인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을 마시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준 씨는 그 컵을 들고 은정 씨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 걸음이 너무 느리고 차분해서 아무도 뭐가 일어날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은정 씨의 바로 앞에 멈춰선 성준 씨가 컵의 찬물을 그대로 은정 씨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철썩 소리가 났습니다. 재수 씨, 냉수 마시고 정신 좀 차려요. 은정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찬물이 얼굴과 옷을 적시자 그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백화점 재킷이 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금 저한테 물을 끼얹은 거예요? 목소리가 공포와 분노 사이 어딘가에서 흔들렸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혼자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철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마누라한테 왜 이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준 씨는 빈 컵을 내려놓고 민철을 마주 봤습니다. 성준 씨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성을 잃은 게 아니다. 이것은 계획된 것이다. 민철아, 내 마누라가 내 아내를 몸종 취급하고 20해 동안 사람 취급을 안 했을 때 넌 어디 있었어? 한 번이라도 뭐라고 했어? 한 번이라도 형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그 입에서 나온 말들 기억해? 못 배운 사람 몸이라도 때워야 하는 집안, 기름 냄새 잘 어울린다고. 그 말들이 20년 동안 쌓여서 내 아내를 새벽 3시 주방 바닥에 쓰러지게 만들었어. 그게 내 마누라가 한 짓이고 넌 그걸 보면서 한 번도 말리지 않았어. 민철 씨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준 씨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이 더 무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폭력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냉정한 사람입니다. 성준 씨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찬물 한 컵으로 20년 동안 뜨거운 기름 앞에 혼자 서 있던 아내의 시간을 단 한 문장에 담아냈습니다. 냉수 마시고 정신 차려요. 그 말의 무게가
그 어떤 고함보다 방안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불래 씨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야, 성준아. 지금 제삿날에 뭔 짓이야? 어디서 그런 버릇 없는 짓을. 당장 사과 안 해? 성준 씨가 천천히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사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향 냄새가 피어오르는 제사상 위에 흰 봉투가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이것은 20년 동안 집사람을 가정부로 부려먹은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희주가 이 집안에서 해온 가사노동, 명절과 제사준비, 시어머니 병원 동행, 집안 대소사 전담 등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액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포함해서 산정했습니다. 총액 8억 5천만 원. 내일 아침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 청구서가 이댁으로 송달될 겁니다. 방어하고 싶으시면 변호사 선임하십시오.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퍼지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박불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철 씨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정 씨는 뺨을 감싸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나 그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세 사람의 눈이 숫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8억 5천만 원. 그 숫자 아래에는 항목별로 빼곡하게 산출 근거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기업은 산정액, 장기간 정서적 가해에 대한 위자료, 불균 등 가사 노동으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액, 법무법인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이미 법원에 접수 직전인 실제 소송 서류였습니다. 박불래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며느리가 시집살이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돈으로 따져? 성준 씨가 조용히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여기서 설득하러 온 게 아닙니다. 통보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아직 드릴 게 더 있습니다. 그는 봉투에서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명함과 함께였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성준 대표이사. 그리고 그 아래에는 회사명과 함께 기술 이전 계약서 사본이 펼쳐졌습니다. 서류 위쪽에 찍힌 금액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100억 2천만 원. 방안이 다시 한번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민철 씨가 입을 벌린 채 그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은정 씨는 아직 물기가 가시지 않은 얼굴로 멍하니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박불래 씨의 눈이 커지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성준아, 이게 다 뭐야? 내가 대표라고? 100억이라고? 이게 진짜야? 박불래 씨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부드러워졌습니다. 불과 2분 전까지 며느리가 시집살이는 당연한 거다라고 소리치던 그 목소리가 숫자 하나를 보는 순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성준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어미가 몰라봤어. 그래, 희주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그 청구서 어미가 다 챙겨줄게. 이 돈 내가 벌었으면 어미한테 좀 맡겨봐. 응? 어미가 잘 관리해줄게. 성준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가장 슬프고 가장 역겨운 장면입니다. 그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걱정도 미안함도 아니라 돈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아무도 놀라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성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 반응을 이미 예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더 철저했습니다. 어머니,
성준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이 돈을 단 한 푼도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박불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후로 이 집에 발을 들이지 않을 겁니다. 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번호는 차단할 거고 민철이 번호도 차단할 겁니다. 앞으로 어떤 연락도 받지 않겠습니다. 박불래 씨가 소리쳤습니다. 야, 지금 어미한테 그 소리야? 낳아준 어미한테?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다 희주 그년 때문이지? 그년이 내 아들 세뇌시킨 거잖아. 성준 씨는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자리에서 아내한테 그 호칭 한 번만 더 쓰시면 저 바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문 안 들어옵니다. 박불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말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20해가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정면으로 맞선 적이 없던 그 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성준 씨는 천천히 은정 씨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은정 씨는 아직 옷이 다 마르지 않은 채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들어 있었습니다. 성준 씨가 말했습니다. 재수 씨, 억울하시죠?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출력된 채팅방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재수 씨가 다니는 광고 대행사의 최대 광고주가 저희 회사입니다. 연간 계약 규모가 얼마인지는 재수 씨도 잘 아시겠지만 말씀드리자면 그 대행사 전체 매출의 약 31%를 차지합니다. 은정 씨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수 씨가 이번에 저한테 들고 오신 한우 세트를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면서 친구들한테 보내신 단톡방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까요? 성준 씨가 종이를 들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형님 기 좀 죽여줘야지. 회사 카드로 한우 세트 끊어왔음. 맨날 기름 냄새 맡으며 전 부치는 사람 앞에서 제대로 품격 차이 좀 보여줘야 할 듯. 방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성준 씨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회사 품위 유지 규정 위반에도 해당하고요. 은정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 아주버님. 저는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고요. 그 카드는 업무 관련해서 성준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재수 씨, 이미 저희 법무팀에서 해당 대행사 인사팀에 공문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하시면 책상 비워져 있을 겁니다. 은정 씨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철 씨가 성준 씨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형,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마누라 밥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해? 성준 씨가 민철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민철아, 내 마누라가 내 아내 밥줄을 끊으려 한 건 알아? 20해 동안 희주가 직장에 다니면서도 명절마다 제삿날마다 혼자 일하게 만든 게 누구야? 몸이라도 떼어야 한다고 능력 없는 집안. 며느리라고 그 말이 내 마누라 입에서 몇 번이나 나왔는지 세봤어? 민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준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는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앞으로 재산은 은정 씨가 전담합니다. 오늘부터요. 은정 씨 직장도 없어지셨으니 시간은 충분하실 겁니다. 홍동백서 격식은 어머니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어머니, 희주한테 요구하셨던 것 똑같이 요구해 보십시오. 박불래 씨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은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성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사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상을 발로 힘껏 걷어찼습니다. 음식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탕국이 쏟아지고 전이 나뒹굴고 과일이 굴러다녔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성준 씨는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저 이제 갑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셨나요? 그것은 단순한 문 닫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년이라는 세월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는 소리였습니다. 20해 동안 조금씩 조금씩 기어들어오던 모욕과 무시와 침묵이 그 한 번의 폭발로 완전히 끝나는 소리였습니다.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오는 해방감.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동차 시동이 걸렸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성준 씨는 핸들을 잡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뭔가 엄청난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그 홀가분하고 아득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처가로 향했습니다. 희주 씨는 처가 방에 누워 있다가 차 소리를 듣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성준 씨가 차에서 내려 현관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희주 씨는 문을 열고 마루에 나와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성준 씨가 희주 씨에게로 걸어와 그냥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 아주 오래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준 씨가 귓가에 대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었다. 희주 씨는 그 말에 터지려는 울음을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왔잖아. 그 말 한마디에 성준 씨가 더 세게 안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성준 씨의 100억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처가 현관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아내를 아는 그 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가장 쉬운 길은 계속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눈치를 보며 동생 눈치를 보며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훨씬 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밤을 포기하고 잠을 포기하고 뭔가를 만들어낸 것은 아내를 향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성준 씨와 희주 씨는 부산으로 이사했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이사 첫날 희주 씨는 짐 상자를 뜯다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파도가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희주 씨는 상자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냥 서서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웃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가슴 깊은 데서 올라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성준 씨가 다른 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따라 웃었습니다. 희주 씨는 이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오래 묻어두었던 것 하나를 꺼냈습니다. 붓이었습니다. 결혼 전 그림을 좋아했던 그녀는 결혼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서랍 속에 집어넣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어색해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다를 그렸습니다.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본 파도를 그리고 어제 본 하늘색을 그렸습니다. 화구 냄새가 기름 냄새 대신 집안을 채웠습니다. 희주 씨는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딸 수아는 대학에 입학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입학식 날 희주 씨는 딸의 손을 잡고 학교 안을 함께 걸었습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달라 보여. 희주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수아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눈이 달라 보여. 예전엔 항상 어딘가 꺼져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켜져 있어. 희주 씨는 그 말에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아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요. 한편 시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준 씨가 번호를 차단하고 나타나지 않자 처음에는 박불래 씨가 매일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돌렸습니다. 민철 씨를 통해서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의 큰아들이 며느리한테 완전히 세뇌당했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온 이웃들은 이미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은정 씨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건은 징계위원회에서 정직이나 감봉이 아닌 해고로 결론이 났습니다. 은정 씨는 처음에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겠다고 했지만 단톡방 내용이 증거로 확보된 이상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은정 씨는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박불래 씨는 예상대로 그 며느리에게 제사 준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은정 씨가 버텼습니다. 저는 이런 거 몰라요. 어머니가 하시면 안 되나요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은정 씨가 처음으로 혼자 제사 준비를 하던 날 그녀는 새벽 2시까지 주방에 서서 전을 부쳤습니다. 손에 기름이 튀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그 20년 동안 희주 씨가 혼자 감당해 온 것이 어떤 무게였는지를 처음으로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민철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내가 실직하고 어머니 봉양까지 떠안게 되자 집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형에게 서운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따져봤을 때 결국 마주해야 할 진실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말리지 않았던 것, 형수에게 단 한 번도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 편한 쪽만 선택해온 것. 그 모든 것의 결과를 지금 자신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한편의 통쾌한 복수극처럼 들리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성준 씨의 100억도 아니고 재수 씨의 해고도 아닙니다. 그것은 희주 씨가 처가 마루에서 처음으로 터뜨린 웃음이고 수아가 엄마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말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성준 씨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 불을 켜고 앉아 도면을 그리면서 마음속으로 되는 말, 언젠가 반드시 내 손으로 이 사람을 꺼내겠다는 그 다짐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눈부시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희주 씨는 지금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그림을 그립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색으로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그립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희주 씨처럼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치를 깎이고 있다면 혹은 성준 씨처럼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참아내고 있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오래 참는다고 인정받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믿고 버텨낸 사람은 반드시 그 시간이 자기 편이 되는 날이 옵니다. 성준 씨의 7년이 그랬고 희주 씨가 바다를 보며 웃는 오늘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그날이 반드시 오실 겁니다. 오늘도 버텨내주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가 있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자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시길 기도할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 의견도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도 함께 소통하면서 힘을 얻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 따뜻하고 재미있는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